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근현대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를 대하는 자세가 대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요, 학생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역사를 좋아하는 역사 마니아 같은 친구들은 근현대사에 대해서 홀딱 반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재미있어하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점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반면 근현대사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그죠?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국사 교과서를 요걸로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근현대사를 거의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국사의 맨 뒤에 꽁무니 부분에 약간 근현대사를 다뤄주거나 이렇게 공부했던 학생들이 태반일 겁니다. 또 이걸로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근현대사를 또 다른 단독 과목으로 선택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훨씬 더 근현대사 공부를 하기가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완전히 안 배운 과목을 새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새롭게 개정된 한국사는 국사가 아니라 한국사죠. 이건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거민정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출판사들에서 만든 그 한국사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각 매 단원마다 세계사적 백그라운드가 실려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굉장히 부담스럽죠. 더구나 이제 세계사에 대해서 전혀 까막눈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선생님 세계사도 출제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세계사가 아직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가물에 콩 나듯이 약간씩 내기도 합니다만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요걸 공부한, 그러니까 새로 한국사 책을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이 완전히 졸업한 이후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한국사 능력 시험을 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이 책으로 본격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보는 여러 가지 한국사 시험에는 아마 이 책의 준거에서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옛날 국정교과서하고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이 교과서하고 달라진 내용이 뭐냐? 우선 말이에요. 한국사라고 하지만은 한국사 전체 범위 가운데 전 근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영군 이전까지 선사시대로부터 조선 후기까지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책의 분량 좀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저 국사책에서 배운 국사 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에는 근현대사가 이렇게 분량이 훨씬 많았어요. 한 3분의 2, 5분의 4 정도가 근현대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국사 시험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또는 한국사 능력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보면은 점점점 근현대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히는 과목이 됐습니다. 근현대사가 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전 근대사뿐만 아니라 근현대사를 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야말로 선생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책이 아무리 많아진들, 책의 분량이 많아지고 줄어진들, 결국 우리가 다뤄야 될 역사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알겠죠? 단지 이제 모든 한국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학생들한테 효율적으로 가르쳐 주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선생님들한테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쓴 전략은 뭐냐? 그래, 줄거리와 아주 중요한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시켜서, 도식화시켜서, 도표화시켜서 그림으로 먼저 보여주고 필기를 생략한 채 이걸로 먼저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간파하게 만들자.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칠판 강의로 들어가서 칠판에서도 연락에 판서를 하겠죠?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전체의 흐름을, 개괄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기로 하겠습니다. 가령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한테 이제 선보일 그런 내용들은 바로 이런 거, 화면을 좀 보십시오.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앞으로 이 강좌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전체의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선 후기 근대사의 태동, 우리는 17, 18세기부터 본격적인 근대를 이루지 못했지만 근대가 싹이 자라고 있는, 이걸 우리가 이제 어려운 한자형으로 근대의 맹아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맹아가 싹이라는 말이에요. 또 그걸 바꿔서 조선 후기 근대사의 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팔딱팔딱 뛰고 있는,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움직임이 조선 후기에 근대에 관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알겠어요? 요거 이제 근현대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본격적인 근현대사가 되기 이전에 우리 조선 사회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회의 발전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조선 후기 사회에 외세가 접근해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세란 우리가 본격적인 진도에 나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서양의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겠죠. 이런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함께 일본 놈들까지 몰려오죠. 결국은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개항을 당하게 되고, 그죠? 이 개항을 맞이해서 문을 열어서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전통 질서를 지킬 것이냐, 이런 그 첨예한 대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개화와 척사, 개화와 위정척사 이런 대립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개화파와 위정척사의 대립 속에서 그렇죠. 이모군란이라든지 또는 뭐 갑신정배라든지 가부개혁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쭉 전개되면서 어떻습니까? 예,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처절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또 그 농민들의 처절한 그런 항쟁이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국권 피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농민을 위시한 또는 지식인을 비롯한, 알겠어요? 또 상인이나 그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양한 민족 그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결국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과정 또한 국내외에서 국외에서 역시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목숨 바쳐 피 흘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 놈들을 적으로 삼고 그 피 흘린 항쟁을 하기도 하고, 또 내 물건 내가 써주자, 알겠어요? 우리 민중들한테 근대적인 교육을 시키고 애국의식을 심어주자, 이렇게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힘을 기르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결국 조국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이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좌우가 갈라지게 되죠. 이 좌우 대립과 함께 6.25 전쟁이라는 전대미문의 동족 상잔을 겪게 되고, 그 동족 상잔으로 인해서 결국은 상처를 아는 우리 대한민국은 북쪽에 있는 북한과 함께 이렇게 공존하면서 대립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옵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겠어요? 전체의 대강이 일단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거 보십시오. 조선 후기 근대사의 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외세의 침략적 접근이라는 이 주제로 또 한참 몇 강씩 강의를 할 겁니다. 그죠? 개항과 쾌화 과정 속에서 개화와 위정척사 세력들이 어떻게 대립하고 거기서 나타난 사건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쭉 이 흘러가는 과정의 전체의 대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볼 수 있도록, 알겠죠? 지금 이와 같이 사건의 개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전체의 흐름, 맥락,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보고 나서,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요거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겁니다. 어때요? 훨씬 더 세련됐죠? 사실은 말이죠, 우리 디지털 과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발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방법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구한 결과, 그래도 뭐 요즘도 이제 뭐 다른 강의를 보면은 빔 프로젝트를 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빔 프로젝트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경우에는 쌤이 빔 프로젝트 속으로 들어가서 보다 보면 막 얼굴이 막 그냥 글자가 바뀌기도 하고 지도가 바뀌기도 하고 문신이 새겨지기도 그러는데, 우리의 강의는, 이 강의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마 편안할 겁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 옆에 앉혀놓고 같이 책을 펴놓고 표시해 가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개념과도 맞물려 떨어지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보여주려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해 나갈 거고요. 자, 강의의 특징이 이처럼 하나는 이렇게 전체의 그림을 한꺼번에 쫙 펼쳐서 보여주겠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이 부분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다 이거야. 알았어요? 다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19세기 후반의 세계는 어떠했는지, 통체제의 재정비 노력은 흥선 대원군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양요를 치르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또 일본과 개항을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선생님 강의를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야 될 로드맵, 알겠죠? 우리가 학습해야 될 학습의 로드맵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시 칠판으로 와서 선생님과 함께 또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의 구성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의 소개 과정이죠. 그 다음도 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개화운동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 이렇게 나눠집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강의는 아주 그 분량도 많고 내용도 풍성해지고 옛날 근현대사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될 개연성이 있는 이런 근현대사 과목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런 시각적인 파워포인트 방식의 이런 강의 방식을 또 그 지금 강의하는 이 모습과 또 옆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파워포인트 교재가 한꺼번에 동시에 뜨는 이중 카메라를 사용해서 그 강의를 보여주는 방식 이외에도 또 다른 내용적인 중요한 특징은 뭐냐?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 근대사는 말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이런 역사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태조 왕건 그러면 왕건의 업적 쫙 정해져 있어요.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거의 문제 나올 것들이 뻔해요. 그런데 근현대사는 너무나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알았어요? 이 너무 많은 자료를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소스가 말이야 무궁무진한데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이냐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스를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레시피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나의 음식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손에 레시피가 있는 게 중요하죠. 소스를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내느냐 이 과정에서 레시피를 손에 쥐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 근현대사를 요리하기 위한 레시피를 선생님이 쫙 만들어 보니까 야 이거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은 이 사건들이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라는 것을 정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다년간 알았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한 7가지 정도의 스타일이 있더라. 패턴이 있더라. 유형이 있더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구 그냥 개항 이후 오늘날까지 역사를 그냥 마구 다 사건들을 깡그리 다 외워버리는 그런 무식한 방법 말고 알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레시피를 잘 알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레시피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출제 유형이에요. 알겠어요? 아하, 되게 이 범주, 아까 보여드린 범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조선 후기 근대사의 태동부터 오늘날까지의 이 역사 속에서 주로 출제되어지는 것들은 뭐냐 하면 이런 유형들이 나오더라. 자, 볼까요? 자, 우리가 되게 이제 역사를 이름하여 역사는 시간에 관한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알려면 그 음식에 대한 기본 속성이나 맛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그 학문의 대상이 공부 대상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역사는 시간에 관한 학문이다. 시간에 관한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은 시간 그런 말이죠. 연대라고 착각해요. 물론 연대도 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사란 시간 학문이다 해서 이 시간 의미는 뭐냐? 시간은 순서입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 또 무엇이 먼저 일어났고 그것의 결과가 그 다음에 무엇을 유발시켰느냐라는 인과관계이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덩어리하고 그 다음 덩어리하고 시간의 개념이 좀 달라지더라. 이걸 자르는 게 시대입니다. 알겠죠? 되게 이제 왕조가 교체되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것. 알겠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누가 더 먼저냐? 몇 년이고 몇 년 이런 것들이 바로 연대입니다. 근데 이 연대까지 선생님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대를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알겠어요? 강의할 때 말이죠. 저도 연대를 한번 쭉 대충 보고 와서 그 다음에 강의를 하는 거지 머릿속에 저 사람은 연대를 다 외우고 있나? 물론 중요한 것들은 다 외우죠. 어느 정도 외웠느냐? 지나가다가 차 남바가 있으면은 1592 가면 임진왜란 지나가네. 알았어요? 1592년 임진왜란이잖아요. 1, 2, 3이 지나가잖아. 그러면 몽고 침략 지나가라.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오르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연대가 들어있긴 한데 바보처럼 말이야. 대한매일신보가 언제 발행됐으며 또 뭐 기기창이 언제 세워졌으며 보빙사절단이 언제 갔으며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것까지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진짜 강조합니다. 바보처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전체 흐름과 덩어리 그걸 잘라 나가다 보면 여기는 좀 더 섬세하게 잘라야 되겠구나. 알았어요? 가령 우리가 음식을 예를 들었으니까 무를 토막 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늘게 채를 썰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그냥 무를 다 채를 썰어버리면
음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어떨 때는 깍두기 같은 것은 덩어리 무가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무를 아주 잘게 다져야 되기도 하죠. 그래 안 그래? 이런 것처럼 말이야. 역사란 시간의 학문인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요리할 때는 말이에요. 뭐예요? 전체의 흐름을 중시할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순서를 강조할 것, 인과관계를 중시할 것, 알았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고? 예, 채를 썰듯이 아주 섬세한 연대도 외울 필요는 있다. 그러나 모든 연대를 깡그리 외울 필요는 없다. 연대를 외워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케이. 그것만 벗어나게 해줘도 여러분한테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알았어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그런 것들을, 그런 압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잘 간추려드리고 필요한 것들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역사를 한번 쫙 보세요. 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모든 역사적 사실들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에 대해서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반드시 묻습니다. 누가 이 짓을 했느냐?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느냐? 누가 이 사건을 끌고 갔느냐?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게 누구 때문이냐? 라는 것을 사람을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묻는 방식도 자, 이자겸은 난 그러면 이자겸 개인을 묻습니다. 알겠죠? 이자겸 개인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자겸은 난 때 이자겸은 나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초딩 때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자겸은 난이 점점 깊어지면 또는 뭐 그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런 것들 보세요. 묘청은 난 그러면 이미 사건 속에 인물이 누구다라는 것이 딱 박혀 있잖아요. 이자겸은 난, 묘청은 난 이런 식으로.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말이요. 되게 큰 굵직굵직한 사건 가운데 인물이 들어있는 경우는 이자겸, 묘청 이렇게 인물이 들어있는 경우는 그 인물이 그 사건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보는 9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 이런 정도로 올라가면 묘청은 나는 주인공이 누구냐? 묘청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 묘청과 함께 난을 주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 인물까지 묻습니다. 그 경우에 누가 등장하느냐? 예, 그 유명한 시인 정지상이 등장합니다. 백수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묘청과 한 패거리 서경파였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인물들에 대해서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알겠어요? 그리고 그 인물들을 묶었을 때 묘청, 백수안, 정지안 이렇게 묶이면 뭐가 돼요? 예, 한 사람씩 물었을 때는 인간, 인물이지만 묶였을 때는 서경파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서경파. 그죠? 예, 또는 뭐 예, 개화파 이렇게 단체가 되기도 한답니다. 알겠어요? 자, 이처럼 역사의 문제 유형은 대개 시간을 묻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일으킨 그 주인공격인 인간을 묻든지 시간, 인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공간이랍니다.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 알겠어요? 그러므로 역사는 공간에 대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주지만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건이 전개된 공간적 배경이 어디냐? 여러분 보세요. 예, 강화도 조약. 뭐가 중심이 됐습니까? 강화도라는 공간이 중심이 돼서 맺어진 조약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원산 총파 나오죠? 제주 4.3 항쟁 이렇게 나옵니다. 제주라고요. 그래 안 그래? 그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공간을 중시하는 사건의 이름이랍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 시간, 인간, 공간 선생님은 이거를 삼간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구성하는 삼간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역이나 장소를 묻는 문제들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근현대사건, 예, 한국사건, 우리 역사를 묻는 문제의 패턴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패턴이 바로 뭐라고? 시간을 묻거나, 알겠어요? 또는 인간을 묻거나, 인물을 묻거나, 아니면은 공간, 지역을 묻거나, 알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시간을 묻는 문제가 제일 많아요. 알겠죠? 연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이라든지, 알겠어요? 또는 뭐 순서를 묻는 거라든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들은 전부 다 시간에 관한 문제고요. 알겠죠? 이 주인공이 누구냐? 사람에 관한 묻는 문제가 인간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지역적 배경, 장소를 묻는 문제가 공간입니다. 알겠죠? 시간, 인간, 공간이다. 제가 이제 이거는 여담으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두 가지 경기를 그 해설하는 해설자들이 나와서 어떤 때는 그런 말 합니다. 야구 해설위원 가운데 그 유명한 하일성 씨라든지 허구현 이런 양반들이 나와서 야구야말로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9회 말 역전 그 홈런이 있지 않소?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그 어떤 인생과 야구를 많이 비교합니다. 또 축구 해설위원들은 축구야말로 가장 인생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말이에요. 야구는 훨씬 더 역사적이지 않습니다. 축구야말로 가장 역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힌트를 잡았죠? 축구야말로 시간, 인간, 공간 속에서 전개됩니다. 축구는 딱 정해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길게 가봐야 지금 100년 넘게 못 삽니다. 사람들이 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시간 동안에 네가 인간이라는 인생이라는 장에서, 그라운드에서 한번 마음대로 뛰어봐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풀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골키퍼가 될 수도 있고,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골캐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에서 그 공간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 공간이 뺏기면, 그 공간에서 공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뺏겨버리면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인간과 공간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제한된 시간 안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축구하고 역사가 굉장히 비슷한 점입니다. 축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축구라는 팩트가 있죠. 이 팩트가 그 다음날 보도가 됩니다. 뉴스에 보도가 되든지 신문에 나오든지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만 신문에 나오고 어떤 것들만 보도가 될까요? 예, 그냥 누가 한번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몇 분 있다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보도되지 않습니다. 골과 연결되는, 승패와 연결되는, 알겠어요? 승패를 가르는 어떤 중요한 지점에서 어떻게 인과관계가 전개됐으며, 누가 볼을 패스해가지고 이걸 끌고 들어가서 누구를 제끼고 거기서 뭐 하다가 페널티킥을 했는데 그때 한 골 넣었다. 이 한 골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가 필요해?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시간과 공간이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역사란 그런 겁니다. 축구 90분이라는 그 축구 경기를 중계방송하는 과정 보세요. 중계방송 그냥 그대로 있는 것들을 쫙 합니다만 다 하지는 않습니다. 중계방송 한다는 것 자체가 축구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실을 다 설명하진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 골을 중심으로 갑니다.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하겠죠? 이게 역사입니다. 중요한 걸 골라내는 것은 해설자이고 중계방송하는 캐스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해설 중계방송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것이 뉴스로 보도될 때는 어때요?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을 골라내는데, 오케이, 감 잡았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고르고 골라서 문제가 되는 것, 문제의 패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문제 내기에 좋은 것, 요리하기 좋은 것, 알았어요? 이런 것들만 문제가 출제되니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자고? 그냥 주심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동전을 던진 다음에 호루라기를 불었다, 골이 시작돼. 여기서부터 축구 끝날 때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알겠어요? 주요 장면, 여기에서 누가 골을 몰고 가다가 누가 골을 넣었고 누가 패스를 어떻게 했고, 이런 그 중요한 장면이 중요하듯이, 알겠죠? 우리도 말이요, 이렇게 중요한 유형들이 있는 겁니다. 시간, 인간, 공간. 자, 그래서 반드시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런 유형을 유념해서 공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 추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쯤 가면은 귀납적 추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웁니다. 귀납법, 연역법 배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자, 귀납법이란 뭐냐? 특히 귀납적 추론은 말이에요, 객관식 문제에서 아주 문제가 잘 났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수능을 공부할 때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되게 귀납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뭡니까? 수학 능력 시험이죠. 명색이 수학 능력 시험을 출제할 때 그 출제의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문제를 내는 문제의 원칙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라 라는 얘기예요. 그 논리적 사고력의 2가지 중요한 패턴이 뭐냐면 하나는 귀납법이고 하나는 연역법이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귀납법은 어떤 개별적인 사실, 특수한 사실, 구체적인 사실들을 열거해주고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또는 이것을 일반화시켜 볼 때, 이것을 보편화시켜 볼 때, 문제에 나올 때는 이것들의 주제는 뭐냐, 주제 찾기, 또는 제목 찾기, 또는 결론 내리기. 여러분,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접해봤죠? 그래, 안 그래? 수능에서 이렇게 패턴화된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점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 세대들이 이제 사회인이 돼서, 알겠어요? 취직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 유형이 옛날 학력고사식으로 문제가 나오던 공무원 문제들도 수능형으로 문제가 옮겨가고 있는데, 그 문제의 패턴이 되게 뭐냐?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한다 이거, 또는 문제 해결력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뭐예요? 귀납적 추론이란 뭐라고?
개별적인 특수한 구체적인 것들을 나열해주고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이것을 보편화시키면, 이것을 종합 결론 내리면, 알겠죠? 이런 문제가 태반이랍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의 중요한 패턴은 뭐냐면 연역적 추론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해봤거든요. 옛날에 선생님이 그 EBS 교재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모의고사를 출제를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은 귀납적인 문제들은 엄청나게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건져내서 요거 가운데 공통점은 뭐냐, 종합 결론을 내리면 뭐냐, 이렇게 문제 내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연역적인 추론은 사실은 수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문제를 내기가 쉽습니다만 인문과학에서는 연역적 추론 문제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이 결론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5개 이상 갖다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잖아. 자, 조선 후기 사회는 근대 사회가 태동한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려놨어요. 이게 일반화된 거고 보편화된 거죠. 조선 후기는 근대 사회에 태동이 있었다라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별적인 특수한 사례를 대발하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농업에서는 뭐야? 이항법이 등장했다. 알겠어요? 또 사회적으로는 뭐라고? 사회적으로는 점차 평등사회로 이행돼 가고 있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뭐 사설시조나 또는 뭐 민화나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서민의식이 향상되고 있었다. 또는 뭐 동학이나 서학과 같은 새로운 진보적인 사상이 등장했다. 알겠죠?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5개 중에 아닌 것 하나를 골라내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례 5개가 어떤 일반화된 보편적인 법칙이나 일반적인 원리를 입증하기 위한 사례 5개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하여간 결론 이거야. 연역적인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다. 알겠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귀납적인 추론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근대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관찰과 실험의 결과를 중시합니다. 이게 경험론에 입각한 귀납법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험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물이 비커에서 끓어도 또는 알코올 램프에서 끓어도, 알겠어요? 다 100도에서, 주전자에서 끓어도 100도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이렇게 내릴 수 있잖아. 여러 가지 관찰과 실험의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문제는 만들기 쉽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인간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알았어요? 그런 구체적 사례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문제 출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여간 주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 굳이 이걸 알 필요 없어요. 알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 또는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귀납적 문제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자, 보실까요? 우리는 한국 근현대사를 지금 공부하는데 한국 근현대사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은 조선 후기 근대사회가 태동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 세도 정치를 끝마치고 권력을 쥐었는데 그때 서양 외세의 침략과 함께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또 개항을 하게 되고, 그죠? 개항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쭉 우리 역사를 끌어서 오늘까지 올 겁니다.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개항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 개항이 맺어진 과정, 그죠? 그 속에서 뭐가 맺어졌어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있게 되고, 또 이모군란 이후에 1884년에 또 뭐요? 갑신정변이 있게 되고, 이와 같이 이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우리가 다루는 게 바로 근현대사를 공부를 하는, 알겠어요?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팩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팩트. 자, 이 팩트가 시간 속에서 지금, 그죠? 시간 속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19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1800에 76년에 개항이 있게 되고 개항 이전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흥선 대원군 집권 이후 1870년 개항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 시간의 빨랫줄에 수많은 팩트들이 빨래처럼 마치 널려 있는데 이 팩트를 다루는 방식이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사건이란 것은 기록으로 남겨 있는데 이 기록은 대개 뭐예요? 기록은 대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매일매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기록에 남지는 않죠? 그러나 매일매일 일어난 사건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 뉴스야말로 역사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 뉴스를 쓰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때 나온 얘기가 바로 뭐야? 육하 원칙이다 이런 말을 배웠잖아요. 육하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사람이죠. 언제? 그죠? 어디서? 이거 보세요. 그대로 이게 누가가 뭐야? 인간입니다. 인간. 언제는 뭡니까? 시간입니다. 그죠? 어디서는 뭐야? 공간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그 다음 뭐죠?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what. 그죠? 무엇을. 어떻게. how. 그 다음 뭐죠? 왜. why. 알겠죠? 자, 이렇게 인간, 시간, 공간과 함께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발생했으며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돼 갔으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은 우리 사회, 우리 역사에 어떤 성격과 의미와 한계를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역사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가령 이모군란이다 또는 갑신정변이다 라는 한 사건을 다룰 때 그 사건의 갑신정변의 사건의 팩트의 원인이 뭐냐, 전개 과정이 뭐냐, 결과가 뭐냐, 성격이나 의미나 한계가 뭐냐 라는 것을 위주로 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대개 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역사 기록은 육하 원칙대로 되어 있으니 요걸 잘 알아두면 시험에 나오는 유형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자,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이 전부 다 뭐냐?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담겨 있냐면은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사건 속에 이것들이 담겨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니까 다시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자, 우리는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다고 배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역사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볼까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반적인 참고서나 그 책을 보더라도 이런 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갑신정변의 원인은 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갑신정변의 원인은 뭘까요? 갑신정변의 원인은 첫째, 민씨 일파가 친청 사대주의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발이 심했었다. 그죠? 두 번째는 또 뭐냐? 두 번째, 민씨 일파가 김옥균을 되게 쪼았다. 김옥균이 일본한테 돈을 빌려오는데 돈을 못 빌려가지고 알겠어요? 일본한테 차관을 빌려오지 못한다고 되게 쪼임을 당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당시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 주둔해 있던 청나라가 청푸전쟁 때문에 철수. 그래서 찬스다. 일본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때를 틈타서 우리가 일으키자라고 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아직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백그라운드, 이게 바로 뭐야? 배경이죠.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배경이랑 원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물을 때 이러이러한 사건을 보여주고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배경은 그러면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거야. 내 말 이해했겠나? 알았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하나의 사건, 여러분들이 근현대사에서 역사에서 다루게 될 하나의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가운데 원인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으로부터 비롯된, 알겠어요? 발생된 그런 원인은 배경으로 잘 묻습니다.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배경은 이렇게 잘 묻는단 말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전개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1884년에, 알겠어요?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봐봐요.
1884년은 갑신년입니다. 이미 이 속에서 뭐가 주어져 있나? 여기 구성 요소 가운데 시간이 주어져 있죠. 시간. 그래 안 그래? 시간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 뭐냐?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 이렇게 써요? 김옥균이다. 또는 박영효다. 그죠? 또는 뭐 서재필이다. 통영식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인간이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보세요. 잠깐 이쪽으로 와봐. 인간, 김옥균에 대해서 물을 때도 있지만 이들을 몽땅 묶어서 뭐라고 하냐? 그렇죠. 개화파 또는 뭐라고? 급진 개화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시간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전개 과정 속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그때 어떻게 일으켰느냐? 우정국, 이게 장소가 나옵니다. 우정국. 뭘 통해서? 낙성식을 계기로. 아하, 그렇구나. 우정국에서 일으켰구나. 어떻게 했어요? 민씨 일파들을 초대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우체국, 최초의 우정국이죠. 그 우정국 개국 기념 파티, 이걸 한번 한답시고, 사람들을 부른 다음에, 그 친청 사대주의자, 수구당, 민씨 일파, 알겠죠? 요즘 같으면 꼴보, 이런 애들을 불러다가 다 쳐 죽였습니다.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가.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개화파가 언제 84년 갑신년에 어디서? 우정국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고종 임금을 불러다가 전하, 저희들이 칼을 빼들었으니 저희를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이때 이들이 윤호를 받은 그 문서가 뭐냐? 이게 다 나옵니다. 그 문서가 바로 뭐예요? 신정치강령, 신정강령 14개조가 나왔다. 여기서 윤호를 받았어요. 그죠? 윤호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정강령 14개조를 갑신년 때 개혁을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나 이 최초 근대적 개혁인 갑신정변을 시행하는 것은 3일밖에 못 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3일천하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결국은 뭐냐? 결국은 도와준다던 일본 놈 새끼들이 먼저 도망가 버리고, 알겠어요? 청나라 군대가 돌아와서 갑신정변을 진압하는 바람에 결국 우리의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결과 뭐라고?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우리의 근대화는 여기서 단절되게 됐다. 근대적 개혁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지 않게 됐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민씨 일파 친청 사대주의 보수주의자들이 판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 뒤 10년 동안 우리 민중들은 이 지배 보수 꼴보 때문에 농민들이 완전히 죽어나는 겁니다. 그 농민들이 10년간 참다 일으킨 게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동학 농민운동이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알았어요? 성격, 최초의 근대적 운동이었다. 의미 뭐라고? 우리의 근대화가 단절되는 계기가 되었다. 알겠죠? 한계는 뭐냐? 근대적 운동을 추진했지만은 일본에 기대고 있었다. 오케이?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알았어요? 실패한 근대 운동이었다. 위로부터 개혁운동으로서 한계가 명확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나 여러분? 그러므로 봐봐라. 갑신정변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다룰 때 그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뭐냐? 원인, 전개 과정, 결과, 성격,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만 다뤄놓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사건을 마치 신문에 기록되는 방식대로, 육하 원칙대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했냐 이것을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나올 때는 말이야. 2012년도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요게 나왔었는데 누가 이렇게 김옥균, 박영호 이게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우정국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 이것의 성격이 나올 수도 있고 한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에 갑신정변이 나왔다. 갑신정변이 2번 나왔다. 3번 나왔다.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갑신정변이 몇 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갑신정변을 어떻게 묻더라도 몇 번씩 묻더라도 어느 각도에서 묻더라도 문제의 해결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뭐라고? 한 사건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알아두라 이거야. 다시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적으로 알아두라 이거야. 알았어요? 말이 어렵습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야? 육하 원칙대로 알아두라 이거야. 알았어요? 인간, 시간, 공간, 그리고 원인, 전개 과정, 결과, 성격 이렇게 알아둔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책들이 이런 순서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이것을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밑줄 그어. 김옥균 꼭 나와. 밑줄 그어. 별표에 형광펜 그어. 84년 꼭 나와. 이런 식으로 이것만 외우게 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올해 84년에 김옥균하고 박영효가 뭐 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봅시다.
여기다가 별표 해놔보면 내년에는 이게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영양이나 성격이나 한계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 이미 출제됐다고 그것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거야. 이미 출제됐다고 했을 때 그 갑신정변이 출제되긴 하지만은 갑신정변의 총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전반적인 총체적인 전체 사건의 개요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뿌듯해져요. 아, 나는 알겠어. 이제 뭔 소리인지 알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는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마구마구 바보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역사란 뭡니까?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그야 그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히스토리라는 말 속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허스토리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알았어요? 실제로 뭐 여성 파워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리더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CEO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히든 시든 허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맨입니다. 맨. 휴먼이죠. 휴먼.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인간과 시간과 공간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사란 마치 축구 경기처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인간들이 그라운드를 뜁니다. 알겠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성취를 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알겠죠? 실패한 인간도 있고 성공한 인간도 있습니다. 실패한 역사도 있고 성공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옷감을 날줄과 시줄이 얽혀져서 옷감을 짜듯이 이 실패와 성공의 역사가 짜여져서 우리의 지난 역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패도 아름다운 겁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아름다운 거죠. 성공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골을 넣었지만, 골을 못 넣었지만, 알겠어요? 멋있는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판 멋있게 뛰어나온 말이죠. 저도 눈물 펑펑 흘리고, 땀 뻘뻘 흘리고, 알겠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후련한 경우가 있지만,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못했을 때, 알았어요? 지고 나면 정말 더럽고 찜찜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시험을 보거나, 자기의 무슨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좋더라도, 과정이 말이죠. 중요합니다. 과정을 정말 자신을 던져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어. 나도 가능성이 있어. 나도 해보니까 되긴 되대. 이번에는 골을 못 넣었지만은 다음 경기가 열리면은 내가 그때는 정말 멋있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한테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근현대사가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알겠죠? 너무 쫄지 마라. 그 중에 이렇게 나올 것들이 다 뻔한데 앞으로 선생님과 강의하면서 강의를 또 들으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마구 그냥 90분 동안 축구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다 외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중요한 줄거리를 간추려서 박지성이 이렇게 넣었단다. 기성용이 한 골 넣었는데 어떻게 했단다. 이청용이 뭐 어떻게 했단다. 알았어요? 그 골이 연결돼 가는 그 스토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적으로 해설을 해주는 축구 해설가처럼 말이죠. 선생님이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역사도 즐기십시오. 축구 경기를 즐기듯이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 선조들이 지난 100년, 15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어떻게 우리나라라는 이 역사의 경기를 풀어갔으며 거기에 대해서 천상현 선생님은 어떻게 해설해 주시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시험에 출제됐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데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레시피를 받았으니 이 레시피에 의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알겠죠? 공부는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나만 믿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역사를 다 가르쳐 줍니까? 나는 90분간 전개된 축구 경기장의 모든 사소한 일들 어떤 선수한테 누가 물병 던졌더라 심판이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랬더라 이런 것들 다 해주지 못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줄거리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꼭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나머지 더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자고?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잠자듯이 해야 됩니다. 화장실 가서 또 오줌 싸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배탈이 나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졸리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잠을 안 자면 졸리죠. 화장실 못 가면 배 아프죠. 이런 것처럼 말이죠. 공부 안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요. 공부 안 해도 뭔가 허기짐을 느껴야 됩니다. 지적 허기짐을 느껴야 됩니다. 알았어요? 공부를 안 했을 때 야 내가 말이야 정말 잠을 못 잔 것처럼 말이야 공부를 하루 안 했더니 말이야 정말 미치겠어. 부담감이 너무 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친 듯이 밥 먹듯이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공부 일취월장으로 늡니다. 알겠죠? 이 자명한
이 쉬운 진리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실패의 악순환 속에서, 고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과목이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한 3개월간만 아침밥 먹고 영어 공부, 점심 먹고 또 영어, 자고 나면 또 영어. 알았어요? 내가 잤으니까 영어 해야지. 내가 먹었으니까 또 영어 해야지. 알겠죠? 내가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영어 해야지. 이렇게 한번 그냥 우리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듯이 영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면 3개월이면 승부가 납니다. 알겠죠? 한국사, 또 한국 근현대사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 첫 시간에 OT 겸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기를 버리지 말고 자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한번 시작하면 정말 끝장을 보고 말 거야. 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의 역사의 경기는 축구처럼 90분이라고 정해져. 때로는 연장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봤댔자. 인생은 한판 승부입니다. 그래 안 그래? 많이 살아야 100년입니다. 수명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라운드에서 제대로 뛸 그 시간은 말이죠. 딱 주어져 있습니다. 자기 전성기 때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됩니다. 내가 골키터로 있을 때, 내가 미드필더로 있을 때, 나한테 공이 왔을 때, 알았어요? 그때 최선을 다해서 골 결정력을 가지고 골을 넣는 것. 이런 자세,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지금 봤던 그런 내용들 이외에 다음 시간에는 거기를 좀 볼까요, 여러분들? 예, 근대사의 전개를 이걸 좀 보겠습니다. 외세의 침략 접근과 개항,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의 세계, 이런 개요들을 한번 또 정리를 하고요. 알겠어요? 이런 개요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근현대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가능성이 좀 있나요? 자기 술에 대해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세 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선생님 강의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알겠어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려는 결연하는 의지, 용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공부가 제대로 된답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열심히 해서, 야, 내가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구나. 내가 하니까 나도 정말 성적이 올라가네. 알았어요? 이런 스스로에 대한 그런 다짐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